아버지, 이 그림 정말 가치가 있는 거 맞아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대대로 내려온 산수와 한 점이 놓여 있었지.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던 그림이었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잖니.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화가의 작품이라고. 절대 함부로 내다 팔지 말라고 하셨어. 준혁이는 한숨을 쉬었어.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보를 팔 수는 없는 일이었어.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역사였으니까.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집도 팔아야 할 판인데 그림 하나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는 그림을 바라봤어. 먼 산이 아련하게 펼쳐지고 그 아래로 계곡물이 흐르는 풍경이었지. 수백 년 전 화가가 붓을 들고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 누군가의 집안을 지키는 보물이 되리라는 걸 알았을까? 그래도 이건 감정만 한번 받아보세요. 제발요, 아버지.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그림일 뿐인지만이라도 확인해봐요.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감정을 받는 것까지야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만약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걸 더욱 잘 보관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이틀 후 나는 서울 강남의 한 미술품 감정소를 찾아갔어. 준혁이가 알아봐 준 곳이었지.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로비에는 여러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분이시죠? 리셉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어.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들고 있었지. 특수 제작된 보관함에 넣어왔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가 두려웠거든. 네, 산수와 감정 예약했습니다. 김태수 감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나는 벽에 걸린 여러 그림들을 봤어. 현대 미술부터 고미술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지.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귀한 보물들을 만나겠구나 싶었어. 감정실 문이 열렸어. 방 안에는 정교한 조명, 시스템과 각종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 그리고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빛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 어서 오십시오. 김태수입니다. 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 손길이 부드러웠지. 오랜 세월 귀한 물건들을 다뤄온 사람의 손이었어. 앉으시죠. 어떤 작품을 가져오셨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보관함을 열었어. 그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지. 김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에 다가갔어.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어. 순간적으로 뭔가 빛나는 것 같았다가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림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태수는 돋보기를 꺼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어. 몇 분간 침묵이 흘렀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 혹시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 고객님, 김태수가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 이 그림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진품이 아닙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진품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고객님의 할아버님께서 속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정 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김태수는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 보십시오. 종이의 질감부터 이미 의심스럽습니다. 조선 후기에 사용된 한지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목의 발색, 붓질의 흔적들. 이건 기껏해야 일제강점기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모작입니다. 그럼 가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태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모작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역사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미술품으로서의 가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100만 원. 내가 평생 가보라고 여겨왔던 그림이 겨우 100만 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없을까요? 고객님, 제가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은 진품이 아닙니다. 나는 망연자실했어.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자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 김태수는 내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 고객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 그림 제가 100만 원에 사드리겠습니다. 비록 진품은 아니지만 나름의 골동적 가치는 있으니까요. 저희 갤러리 소장품으로 삼고 싶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어. 100만 원이라니. 하지만 준혁이 생각이 났어. 회사가 어렵다고 했지. 100만 원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모작은 시장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매입 의사를 밝힌 것도 고객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지. 평생 믿어왔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집에 도착하자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나는 감정 결과를 말해줬어. 준혁이는 놀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담담한 표정이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만 원에 팔겠다고 하더구나. 팔으세요, 아버지. 어차피 가짜라면 붙들고 있어도 의미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준혁이 말이 맞았어. 가짜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지. 다음 날, 나는 다시 감정소를 찾아갔어. 김태수는 화난 얼굴로 나를 맞았어.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고객님. 현금 100만 원을 받았어. 그림은 김태수의 손으로 넘어갔지. 그가 조심스럽게 그림을 다루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기분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준혁이에게 돈을 건넸어. 회사 일에 보태 쓰렴. 아버지, 괜찮다. 어차피 가짜였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 일주일이 지났어. 나는 여전히 그림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지. 밤마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 돌아가시기 전
그 그림을 가리키며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던 모습이 이건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내 손자, 그리고 그 손자에게까지 물려줘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 정말 할아버지께서 속으신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 토요일 저녁이었어.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 뉴스가 끝나고 교양 프로그램이 시작됐어. 미술품 경매 특집 방송이었지.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미술품 경매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 화려한 경매장 풍경이 펼쳐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 화가 겸재정선의 진품으로 확인된 산수화입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 화면에 비친 그림. 그건 분명 내 그림이었어. 아니, 내가 팔았던 그 그림이었어.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며 손이 떨렸어.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지. 화면 속에서 경매가 시작됐어. 시작가는 10억 원입니다. 15억, 20억, 30억.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 나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80억, 90억, 100억 원, 10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 아니, 내 시야가 흔들린 거였어. 100억, 100억 원이라고. 내가 100만 원에 팔았던 그림이 이번 낙찰은 올해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더 이상 아나운서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 귀가 멍멍했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아버지,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고개를 돌렸지. 준혁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 그런데 이상했어. 그의 표정이 당황한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 아버지, 그게 내가 알고 있었니? 내 목소리가 떨렸어. 준혁이는 입술을 깨물었지. 아버지, 대답해라. 내가 알고 있었느냐고. 저는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 거짓말이라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어. 준혁아.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정말.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였지. 나는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혹시 일주일 전에 산수화를 매각하신 분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 누구시죠? 저는 미술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경매에 나온 그림, 원 소유주가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그 귀한 그림을 100만 원에 파시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었어. 손이 떨렸지. 이미 소문이 난 거야. 내가 100억짜리 그림을 100만 원에 팔았다는 게. 준혁이가 다가왔어.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뭘 알고 있니? 진실을 말해라. 준혁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 김태수가. 그 감정사가 제 대학 선배예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 왜 준혁이가 그 감정소를 추천했는지. 왜 그렇게 그림을 팔라고 강요했는지.
너희가 짰구나.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그림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태수 형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 몫은 얼마나 받기로 했니? 아버지, 얼마냐고. 준혁이는 고개를 떨궜어.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 그림이 진짜인 줄 몰랐어요. 태수 형이 그냥 100만 원짜리 그림을 아버지한테서 싸게 사서 몇 천만 원에 되팔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천만 원을 100억으로 둔갑시킨 거로구나. 나는 주저앉았어. 다리에 힘이 풀렸지.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날 속인 거야. 아버지, 저도 속았어요. 정말입니다. 태수 형한테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아요. 당연히 받지 않겠지. 이제 100억을 손에 넣었는데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어. 아버지,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혁이는 울먹이며 집을 나갔어. 나는 혼자 남았지. 텅 빈 거실에서 여전히 TV 화면에는 그 그림이 비치고 있었어. 100억. 할아버지의 유언. 내 어리석음. 아들의 배신.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아침이 되자 뉴스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 조선시대 명화 100만 원에서 100억 원으로. 미술계를 뒤흔든 이번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김태수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 감정사로서 어떻게 이런 진품을 놓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작품을 동시에 감정하느라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 그림이 진품이라는 걸. 원 소유주분께는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십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정당한 거래였으니까요.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라고. 사기를 치고도 정당한 거래라고 말하는 거야. 내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어. 기자들, 지인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지. 나는 전화를 꺼버렸어. 그리고 생각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사흘이 지났어.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 김태수와 준혁. 그들은 날 철저히 속였어. 100억짜리 그림을 100만 원에 가로챘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건 명백한 사기였어. 그런데 이상한 건 분노보다는 차가운 무언가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였어. 복수심이라고 해야 할까. 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싶다는 욕망이었지.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지.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어. 서류들을 뒤지다가 나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 할아버지가 생전에 쓰신 것 같았지.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 이 그림에는 비밀이 하나 있다. 사실 우리 집에는 똑같은 그림이 2점 있었다.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정교한 모작이다. 나는 평생 어느 것이 진품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둘 다 소중히 보관했다.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떨렸어. 2점이라고.
그럼 지금 김태수가 가진 건 어쩌면 나는 다시 서랍을 뒤졌어.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보관함을 찾았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거기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었어. 똑같았어. 정확히 똑같은 산수화였지. 산의 형태, 계곡의 흐름, 모든 게 일치했어.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 만약 내가 김태수에게 판 그림이 사실은 모작이었다면, 그리고 진짜는 여전히 내 손에 있다면, 물론 그건 거짓말일 거야. TV에서 나온 감정 결과를 봤잖아. 그건 분명 진품이었어. 하지만 김태수는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이 두 번째 그림을 들고 나타나서 그가 산 건 가짜였다고 주장한다면 위험한 생각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복수의 기회이기도 했지. 나는 조심스럽게 두 번째 그림을 꺼냈어. 오랜 세월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그림이었지. 먼지를 털어내니 첫 번째 그림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작품이 나타났어. 계획이 서서히 머릿속에 그려졌어. 우선 이 그림의 존재를 슬쩍 흘려야 했어. 김태수와 준혁이 알아듣도록. 그들이 100억짜리라고 믿는 그림이 사실은 가짜고, 진짜는 내가 여전히 갖고 있다고. 그들은 당황할 거야. 100억을 주고 산 그림이 가짜라면 그들의 인생은 끝장나는 거니까. 경매에 참여한 구매자는 분명 제 감정을 요구할 거고, 만약 가짜로 판명된다면 김태수는 사기죄로 감옥에 갈 거야. 물론 실제로는 그들이 가진 게 진품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일심의 씨앗만 심어도 충분했어. 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지. 나는 며칠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 우선 미술계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 사실 우리 집안에는 그 그림이 2점 있었어요. 네, 2점이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죠.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모작이라고. 근데 제가 어느 걸 팔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네요. 사람들은 흥미진진해했어. 이 얘기는 금방 퍼져나갔지. 미술계는 생각보다 좁았거든. 일주일 후 예상대로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 혹시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 무슨 소문 말입니까? 그림이 2점이었다는 둥, 제가 산 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둥. 아, 그건 사실이니까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미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 없는 진품입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제가 진품을 팔았다는 게 확인돼서 안심입니다. 지금 무슨... 그런데 말입니다. 김 선생. 만약 제가 가진 게 진품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00억짜리 가짜를 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화 너머로 김태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 농담이시겠죠? 글쎄요. 제가 가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럼 확실히 아시겠죠? 어느 게 진품인지.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이죠. 전화를 끊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 다음 날 준혁이가 집으로 찾아왔어.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 아버지, 태수 형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내 친구 말이냐? 그림이 2점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지금 우리가 판 건 모르겠구나. 어느 게 진품인지. 하지만 내 손에 남은 이 그림을 보면 나는 두 번째 그림을 꺼내 보였어. 준혁이의 눈이 커졌지. 이게 똑같네요. 그래. 똑같지. 그래서 고민이다. 어느 게 진짜일까? 아버지, 농담이시죠? 이미 감정 결과가 나왔잖아요. 감정이 틀릴 수도 있지. 김태수처럼 말이야. 준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아버지께서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우릴 괴롭히시려고? 괴롭히다니. 난 그저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다. 제 감정을 받으면 돼요. 그럼 확실해지잖아요. 그래, 제 감정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만약 제 감정 결과가 가짜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100억을 주고 가짜를 산 사람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준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 아버지, 제발. 넌 날 속였어, 준혁아. 내 아버지를. 그 대가가 이런 거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지. 100억짜리 그림이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어. 경매에 참여했던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제 감정을 요구했어.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지. 100억 원에 낙찰된 겸재 정선의 산수화, 진위 논란에 휩싸여. 원소유주, 진품은 자신이 소장 중이라 주장. 미술품 감정 시스템에 맹점 드러나. 김태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필사적으로 해명했어. 제가 감정한 그림은 분명 진품입니다. 원소유주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 그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혹시 내가 정말 진품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나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어. 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자 기꺼이 응했지.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현재 소장 중인 그림입니다. 카메라가 두 번째 그림을 비췄어. 전문가들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밀 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품이라면 현재 낙찰된 그림은 바로 그거였어. 의심. 나는 의심의 씨앗을 미술계 전체에 심고 있었던 거야. 김태수의 갤러리는 문을 닫았어. 고객들이 떠나갔고 직원들이 사직서를 냈지. 그의 명성은 추락했어. 준혁이는 매일 내게 전화를 걸었어. 아버지,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 그림이 진품이에요? 모르겠구나. 아버지, 진짜로 모르겠다니까. 할아버지도 확신하지 못하셨으니까. 이러시면 태수 형만 파멸해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떻고? 저는, 넌 공범이잖니. 내 아버지를 속인. 준혁이는 울먹였어.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후회는 너무 늦었어. 한 달이 지났어. 제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술계는 혼란에 빠졌지. 김태수에게 작품을 맡겼던 사람들이 일제히 반환을 요구했어. 그가 감정한 다른 작품들도 의심받기 시작했거든. 그는 재산을 모두 잃었어. 갤러리 건물을 팔아야 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지.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어.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거든. 그가 아버지를 속여 100억짜리 그림을 가로챘다는.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 아내와도 별거에 들어갔지.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왔어. 아버지, 만족하세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 만족하시냐고요.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림은 진짜였잖아요. 제 감정 결과도 곧 나올 거예요. 그래. 제 감정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한 게 밝혀져요. 그럼 아버지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난 한 번도 내 그림이 진품이라고 화건한 적 없어. 그저 두 점이 있었고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다고만 했지. 그게 그거잖아요. 아니, 전혀 다르단다. 난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야. 그 의문이 너희를 무너뜨린 거지. 준혁이는 주저앉았어.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날 속였어. 100억을 가로채려고. 저는 정말 몰랐다니까요. 설령 그렇다 해도 넌 공범이었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준혁이는 울기 시작했어.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까지.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 이미 너무 멀리 온 거야. 제 감정 날짜가 잡혔어. 두 그림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문가들에게 보내졌지. 최고의 장비와 전문가들이 투입됐어. 나는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렸어. 사실 나도 알고 있었거든. 내가 가진 그림이 진품일 리 없다는 걸. 할아버지의 편지는 내가 조작한 거였어. 두 점이 있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지. 내가 서랍에서 꺼낸 두 번째 그림은 사실 내가 최근에 의뢰한 정교한 모작이었어. 전문 화가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만들게 했지. 원본 그림의 사진을 보고 똑같이 그리라고. 물론 전문가의 눈에는 금방 들통날 거야. 현대의 재료로 만든 모작이니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중요한 건 김태수와 준혁이가 이 한 달 동안 느꼈을 공포와 불안이었지. 100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들은 그 한 달 동안 지옥을 경험했을 거야.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겠지. 바로 내가 그들에게 팔았던 그 그림이 진짜라는 걸 알고도 나한테서 100만 원의 사기 친 바로 그때처럼. 제 감정 결과가 나왔어. 예상대로였지. 김태수 씨가 매입한 그림이 진품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원 소유주가 제시한 두 번째 그림은 최근에 제작된 모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뉴스는 다시 한번 들끓었어. 100억짜리 그림 논란, 결국 진품으로 확정. 원 소유주의 허위 주장, 사기 혐의 검토. 미술계를 뒤흔든 한 달간의 소동, 해프닝으로 끝나. 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김태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지.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어. 이미 복수는 끝났으니까.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어. 아버지, 일부러 그러신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림이 두 점이라는 것도 할아버지 편지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아버지,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나는 준혁이를 똑바로 바라봤어. 너희는 나를 속였어. 100억짜리 그림을 100만 원에 사기쳤지. 그 한 달 동안 너희가 느낀 두려움, 그게 바로 내가 느꼈어야 할 감정이야. 평생 가보라고 믿었던 게 가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절망감 말이야. 하지만 그림은 진짜였잖아요. 그래, 진짜였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속였어. 그리고 나는 너희를 똑같은 방법으로 속였지. 이제 우리는 대등해진 거야.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준혁이는 고개를 떨구고 집을 나갔어.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어. 한 달이 더 지났어. 김태수는 결국 감정소 문을 완전히 닫았어. 비록 그림이 진품으로 밝혀졌지만 그의 신용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해 있었거든. 그를 믿었던 고객들은 모두 떠났어. 그가 감정한 다른 작품들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지. 설령 그것들이 진품이라 해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눈을 믿지 않았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 한때 미술계의 거물이었던 사람이.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어. 회사를 그만둔 후 그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아버지를 속인 페류나로 기억했거든. 그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어. 아이들도 그를 멀리했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야. 나는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었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자꾸 내게 말해줬거든. 참 안 됐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하지만 그쪽도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나는 그런 말들에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묵묵히 내 인생을 살아갔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 복수를 완성했는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거든. 오히려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 밤마다 꿈을 꿨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뭔가 말씀하시려는 꿈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만 했지. 어느 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 그 그림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곳은 텅 비어 있었지. 100억짜리 그림. 우리 집안의 갑오. 이제 그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어딘가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걸려 있을 거야. 나는 그 그림을 되찾지 못할 거야.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였으니까. 100만 원에 산 것도 100억에 판 것도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지. 하지만 나는 김태수와 준혁의 인생을 망쳤어. 그들이 날 속인 것에 대한 복수로. 과연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 이 그림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보물은 그림이 아니라 그것을 대대로 지켜온 우리 가족의 마음이란다. 나는 그림을 지키는데 실패했어. 하지만 더 큰 걸 잃었지. 가족을. 준혁이를 떠올렸어. 그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그 작은 손을 잡으며 했던 맹세들을.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나는 지금 그를 파멸시켰어. 그가 잘못했다고, 배신했다고.
하지만 과연 내 복수는 정당했을까? 눈물이 흘렀어.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지. 계절이 바뀌었어. 어느새 겨울이 왔지. 첫눈이 내리는 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 전화벨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받았어. 여보세요? 아버지. 준혁이의 목소리였어.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 그런데 뭔가 달랐어. 더 낮고 더 지쳐 있었어. 무슨 일이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모든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 울고 있는 것 같았지. 아버지를 속인 것도, 태수 형을 믿은 것도 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나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 아버지,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 네. 저 내일 여기를 떠나려고 해요. 지방으로.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어. 어디로 가는데? 부산이요. 거기 친구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준대요. 거기서 일하면서 살려고요. 민서하고 아이들은? 민서는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민서가 키우기로 했어요. 제가 형편이 안 되니까. 침묵이 흘렀어.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 창밖이 점점 하얘지고 있었어. 내일 오전에 집 앞으로 갈게요.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준혁아. 아버지, 사랑합니다. 평생 감사했어요. 전화가 끊겼어.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 창밖을 보니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 10시쯤 되었을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 나는 문을 열었지. 준혁이가 서 있었어.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지. 아버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 들어와라. 아니에요. 이제 가봐야 해요. 차라도 한 잔 하고 가거라. 괜찮아요. 준혁이는 작게 웃었어. 슬픈 미소였지.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두 번째 그림, 정말 모작이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내가 만들게 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아버지를 속였으니까요. 준혁이는 눈물을 닦았어. 그래도 아버지, 한 가지는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그 그림이 진짜인 줄 몰랐어요. 태수 형이 100만 원짜리라고 했고, 저는 그냥 거기서 몇 천만 원이라도 건지면 아버지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아. 정말 100억짜리인 줄 알았으면. 저 그런 짓 안 했어요.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믿었어. 준혁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으니까. 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지. 그리고 나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 복수라는 이름으로. 준혁아. 네.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화나실 만했어요. 저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을 괜찮아요. 부산에 가서 열심히 살 거예요.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준혁이는 가방을 다시 들었어. 그럼 이만 갈게요. 준혁아. 네. 무슨 말을 하려다 나는 입을 다물었어. 그냥 포옹했지.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어. 잘 지내라.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준혁이는 내 품에서 벗어나 계단을 내려갔어. 눈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 내가 얻은 게 뭘까? 복수는 완성했어. 그들을 벌했지.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아들을 잃었어. 100억짜리 그림도 없고 아들도 없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 준혁이가 떠난 후 나는 더욱 외로워졌어. 집은 조용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 가끔 TV에서 그 그림 이야기가 나왔어. 100억에 낙찰된 겸재 정선의 명작.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되고 있다고 했지. 어느 날 나는 박물관을 찾아갔어. 그 그림을 보고 싶었거든. 전시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그 그림이 보였어. 우리 집 서재에 있을 때보다 더 빛나 보였어. 전문적인 조명 아래 제대로 된 보존 처리를 받은 그림은 정말 아름다웠지. 사람들이 그림 앞에 서서 감탄했어. 와, 정말 멋지다. 몇백 년 전 그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100억이 아깝지 않네. 나는 그림을 오래 바라봤어. 먼 산과 계곡, 그 속을 흐르는 물.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아름다운 자연을 후세에 전하고 싶었겠지. 자신의 예술혼을 담고 싶었을 거야.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한 창작의 기쁨 때문에 붓을 들었을 거야.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그림은 100억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그 때문에 한 가족이 파괴됐어. 할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어.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이 상황을 보면 이 그림을 지키라고 했지. 그림 때문에 가족을 파괴하라고 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나는 전시실을 나왔어. 가슴이 답답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김태수가 떠올랐어.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도 나처럼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날 원망하고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어. 나는 예전에 김태수의 갤러리가 있던 곳으로 갔지. 건물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 하지만 간판은 내려졌고 입구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 주변 상가 주인에게 물어봤어. 김태수 씨 아세요? 여기서 갤러리 하시던 분. 아, 그분요? 여기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들리는 말로는 시골로 내려가셨다던데.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 알 필요도 없었지.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 텅 빈 벽을 바라보며 나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 내가 한 일이 정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죄악이었을까? 그들은 날 속였어. 하지만 나도 그들을 속였지. 더 치밀하게, 더 잔인하게. 과연 누가 더 나쁜 걸까? 몇 달이 더 지났어. 봄이 왔지. 정원의 나무들이 새싹을 틀었어.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 부산에서 온 거였지.
준혁이가 보낸 거였어. 편지를 열어봤어.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친구가 차려준 가게에서 일하는데 힘들지만 보람차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살고 있다는 게 뿌듯해요. 아버지께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얼마 전에 태수 형을 만났어요.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형도 여기 부산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다고.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 책임이라고. 저도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술집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후회하는 것들, 앞으로의 계획들.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 그림이 진짜든 가짜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저도 동감했어요.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으니까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이해돼요. 만약 제가 아버지 입장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바라요. 아버지,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형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다시 서울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성공하면 그때 아버지를 찾아뵐게요. 그때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준혁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 눈물이 흘렀지. 준혁이가 날 용서했어. 그 아이는 여전히 착했어. 어리석었지만 착했어. 나는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 준혁아, 편지 고맙다. 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아빠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심했다. 복수에 눈이 멀어서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지 못했어. 그림은 이미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빠는 이제 깨달았어. 진짜 가보는 그림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아빠는 그림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었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준혁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그날을. 그리고 만약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 여기는 언제나 내 집이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편지를 붙이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 악몽도 꾸지 않았지. 아침에 일어나니 날씨가 화창했어.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지.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한 분을 봤어. 옆에는 손주로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었지. 할아버지, 이 그림 누가 그린 거예요? 아이가 그림책을 가리키며 물었어. 응,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사신 화가 선생님이 그리신 거란다. 와, 멋지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도 이런 그림 있어요? 하하, 우리 집에는 없단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더 귀한 걸 줄게. 뭔데요? 할아버지의 사랑이지. 그게 그림보다 귀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귀하단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 진짜 보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 준혁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지.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모든 순간에 내가 있었어. 준혁이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사랑했지. 그 모든 추억들이 그림 한 점 때문에 무너질 뻔했어. 나는 앨범을 덮고 결심했어. 다시는 물건을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준혁이를 기다리기로 했어.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언제까지나. 몇 년이 지났어. 준혁이에게서 가끔 편지가 왔지. 그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 처음에는 가게 직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식당을 직접 차렸다고 했어. 장사가 잘 돼서 이제는 직원도 2명이나 뒀다고.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뻤어.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게. 어느 날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 아버지, 저 다음 주에 서울 갈 일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사업 때문에요. 서울에 지점을 낼까 해서요. 정말 그렇게까지 잘 되니? 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아버지 뵈러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라.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집 안을 둘러봤어.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준혁이가 오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토요일이 됐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마치고 준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 문을 열었지. 준혁이가 서 있었어. 몇 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 아버지, 준혁아. 우리는 포옹했어.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어. 많이 컸구나. 하하, 나이는 안 먹고 컸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랄까, 어른이 된 것 같아.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잘못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준혁이의 어깨를 토닥였어. 들어와라. 밥 먹자. 식사를 하며 준혁이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 부산에서의 생활, 식당 운영,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재혼할 것 같아요. 정말? 네, 부산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데려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빨리 데려와라. 준혁이는 환하게 웃었어.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 아버지, 그 그림. 가끔 생각나요? 그림. 아, 그거. 생각은 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네. 그 그림 때문에 난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 진짜 보물이 뭔지. 준혁이는 내 손을 잡았어. 저도 그래요, 아버지. 그때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철이 안 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네, 하지만 아버지. 태수 형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형도 부산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차렸어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 네, 저랑 가끔 만나요. 같이 술도 마시고. 우리는 이제 친구예요. 진짜 친구.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것도 좋은 일이었지. 준혁아. 네. 내가 그때 너무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 이제 알아요. 사랑. 네, 아버지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비록 방법은 좀 극단적이었지만 나는 준혁이를 꼭 안았어. 내 아들, 내 보물.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났어. 준혁이는 서울에 식당을 열었고 장사가 잘 됐어. 재혼한 아내와도 행복하게 살았지. 나는 종종 그 식당을 찾아갔어.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곳에서 준혁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고 직원들을 챙기는 모습이. 어느 날 식당에 갔더니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 산수화였지. 우리 집에 있던 그 그림과 비슷한 풍경이었어. 준혁아, 저 그림은? 아, 저거요. 제가 그렸어요. 내가. 네, 요즘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태수 형한테. 그래. 네, 형이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줘요. 재밌어요. 나는 그림을 자세히 봤어.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 잘 그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 집에 걸어드릴 만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 기대하마. 준혁이가 웃으며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갔어. 나는 혼자 앉아 그 그림을 바라봤어. 100억짜리 명화는 아니었지만 내게는 그 어떤 그림보다 소중했어. 내 아들이 그린 그림이니까.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 할아버지는 이 모든 걸 보고 계실까? 할아버지 손주놈이 이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해했어요. 가보의 진짜 의미를. 바람이 불었어.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나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마셨어. 이제야 평화로웠어. 그림도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어. 그리고 알았어. 진짜 가보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사랑과 용서와 이해, 그것이 진짜 가보라는 걸.